모집단과 표본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넘어가고. 요게 옛날에 이제 지금도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좀 바꿔서 하고, 뭐 빼서 해보고, 부분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옛날에는 비윤리적 연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그래서 이런 태도는 상당히 좀 안 좋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조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파퓰레이션, 이 아름다운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고 파퓰레이션은 파라미터 몇 개로 그 형태가 수학적으로 완벽히 이제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분포 같으면 뮤와 시그마 스퀘어로 우리가 파퓰레이션을 100% 이해하고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을 뽑았을 적의 목적은 파퓰레이션을 맞추는 거니까 파퓰레이션을 맞춘다는 거는 이런 파라메트릭한 모형화에서는 파라미터를 맞추는 거랑 동일한 얘기가 되고 파라미터 두 개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이 파라미터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추정치 y 바와 s 스퀘어 이거는 뮤를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이 노테이션 이 통계하려면 이제 노테이션이 중요하니까 노테이션 이 파라미터는 주로 이제 그리스 글씨로 이제 뮤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햇이라고 그러는데 뮤햇은 뮤의 추정치란 얘기죠. 뮤의 추정치로 표본 평균을 쓰고 시그마 스퀘어는 모수죠. 모수 이 분산 모집단의 분산의 추정치 햇은 추정치란 얘기예요. 추정치로 표본 분산을 우리가 계산해서 쓴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햇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도 아까 말한 대로 이쪽은 좀 아름다운 세계라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권에서 한자를 좀 더 읽는 사람이 좀 하듯이 여기 그리스체는 좀 조금 더 어퍼 레벨로 생각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알파벳으로 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현실 생활에서 계산 가능한 거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파라미터라는 거는 컨스턴트 고정된 상수인데 그 이 우리가 가정한 모델들의 성격을 100% 정의하는 고정된 상수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선형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절편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기울기라고 그러죠. a하고 b만 알면 이제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은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는 이런 확률 밀도함수에 의해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만 알면 우리가 이 모든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평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거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그 강물의 깊이가 에버리지로 6인치다. 6인치면은 우리 테레비가 뭐 20인치 뭐 그러잖아. 30인치 요새 70인치짜리 나오지만 6인치면 되게 얕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에버리지가 6인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버리지가 6인치라고 그러면 6인치로 쭉 됐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깊은 데도 있고 안 깊은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해서 평균이 6인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더 깊은 데는 더 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할 적엔 분산도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두 개 얘기도 비슷한 식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것도 통계학 시간에 다 배운 건데 우리 여기 평균은 우리가 그 분포의 위치를 나타낸다, 로케이션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뮤는 로케이션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민이나 미디안, 모드 같은 걸 쓰고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죠. 정규 분포에서는 민하고 미디안하고 모드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 파라미터는 이제 퍼진 정도. 스케일이라는 건 이제 퍼진 정도니까 이제 시그마 스퀘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베리언스나 요거에 루트 씌우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제일 많이 쓰고, 미니멈에서 맥시멈 뺀 거 레인지라고 그러는 거나, 인터쿼타일 레인지 75%타일에서 25%타일 뺀 거, 요런 것들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 값들이 커지면 분포가 좀 퍼진 분포구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교할 적에 이 평균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그 왜곡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분산이나 스케일 파라미터도 고려하면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학생들 얼굴을 좀 많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그 보니까 우리 집에도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그래서 요새 수업하는 거 옆에서 많이 보는데, 수업하면서 뭐 문자 보내고 잠자고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카메라 켜기 싫다고 뭐 인권 침해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개인의 자유지만 그래도 좀 공부는 돈 내고 하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샘플링, 이것도 수업 시간에 조금 한 거니까. 근데 수업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이렇게 어떤 샘플 뽑느냐에 따라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했을 적에 샘플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른바 이제 SRS, 심플 랜덤 샘플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요한 데는 많이 뽑고 중요하지 않은 데는 조금 뽑으면 합쳐서는 2.5% 정도 뽑았지만, 우리가 3% 뽑은 것보다 중요한 곳에서 정보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equal probability라고 하죠. 샘플링 확률이 같게 뽑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샘플링 확률이 높게 뽑고 어떤 사람들은 샘플링 확률이 좀 적게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자료가 그렇게 뽑혔으면 분석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뽑아놓고 심플 랜덤섬처럼 이퀄 웨이트로 모든 사람들이 웨이트를 똑같게 주면 이 가운데 많이 뽑힌 사람들이 과대표가 돼서 오버 리프레젠트가 돼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 사람들이 다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뽑을 때도 이런 고려가 필요하고, 분석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샘플링 서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통계학과에서는. 그래서 그거 통계 쪽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 샘플링 서베이는 또 아주 특별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분들은 이것만 많이 하거든요. 요구되는 그 전문 지식이 좀 따로 있어서, 요거를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좀 또 한 학기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못하지만 조금 기본적인 다른 통계 분야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센서스하고 샘플링 서베이,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총조사를 생각하는데, 전수조사가 당연히 더 정확할 거다. 전수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조사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샘플링 서베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오차가 엄청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 재는 거, 여러분 혈압 많이 재봤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혈압 재면 엄청 높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와서 뭐 10분 쉬었다가 뭐 하더라도 기계별로 또 다 달라요. 어떤 기계는 또 굉장히 높게 나오는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낮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어머니가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혈압이 뭐 300이 나왔다고 막 놀래갖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분 있다 되니까 200 되고 10분 있다 되니까 150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한꺼번에 다 잰다고 했을 적에 혈압 같은 경우는 그거를 표준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측정 오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측정 오차가 무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전수조사가 더 정확하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논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샘플링 서베이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실에서는 샘플링 서베이가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의 통계학자들이 미국도 법적으로 국민 전체 조사를 해야 된다. 인구조사를. 그게 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 쓸데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샘플링 서베이 해가지고 국가 통계를 만들자라고 대법원에 한번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니까 전 국민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된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샘플링 서베이가 더 부정확하다. 이건 절대 아니다. 학문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샘플링 서베이를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대상 모집단하고 샘플 모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하는 건 뭐 전화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전화 없는 사람들은 다 빠지잖아요. 전화 없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타겟한 거하고 실제로 샘플 했을 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 조사 목적을 이루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차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우리가 전수를 뽑지 않고 표본을 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고요. 이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랜덤하게 뽑는다고 치면. 그래서 미리 계산이 가능하고 비표본 오차는 여러 가지 실제로 하면서 이론과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타겟 파퓰레이션하고 샘플링 파퓰레이션이 달라서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설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느냐 싫어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에 따라 좀 다르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사회학과에서 많이 합니다. 설문지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난 리스판스 같은 것도 이게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예제가 이제 인컴 같은 것들은 높은 사람들은 대답 안 하는 경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상당히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겠죠. 낮은 사람들은 다 보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얼마나 난 리스판스냐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론적으로 보정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처리하다 공을 하나 더 써서 가구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됐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비표본 오차라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표본 오차가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비표본 오차를 어떻게 줄일까를 미리미리 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